설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늘부터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전 판매는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매 첫날인 오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애인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예약이 진행됐는데 내일과 모레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모든 국민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며칠째 계속되던 한파가 풀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강원 영동지방과 영남지방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기문란 중대범죄다 이러면서 공세 시작됐고요.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은 막 찔러보는 감사원의 정치보복 시즌2다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방송 전에 리허설하는 장면을 YTN이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대통령실 악의적 편집이다 유감 표시했고요. YTN은 관련자 사내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담긴 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최가박당에서 들여다봅니다.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 문재인 케어 폐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건의료단체들은 건강보험 더 강화해야 한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건강보험 보장성 가장 낮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게 사실일까요? 기자들의 수다에서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프랑스를 꺾고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린 아르헨티나, 오늘 대표팀 귀국일에 맞춰서 20일을 임시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빨간 날이 하루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내년에는 빨간 날 늘어요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서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라 좀 하루 더 쉬지 못하게 됐다.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연말 어떻게 보내십니까? 네. 빨간 날 어떻게 보내세요?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세요? 크리스마스가 뭐 다른 날인가요? 그냥 뭐 누구 생신이지 뭐. 네. 슬퍼요.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자, 연말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공휴일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휴가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공지사항도 하나 있네요. PC콩 맥 버전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맥북, 맥OS에서도 이제 콩으로 KBS 라디오 만날 수 있습니다. 기존 윈도우 버전은 업데이트 됐다고 합니다. PC콩 맥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햄버거 회사하고는 다릅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연말입니다. 연말 계획 있으십니까? 특별한?
네, 특별한 연말 계획 뭔가를 좀 맛있게 먹을 계획이고요. 네. 네, 잠을 잘 잘 생각입니다. 네. 맛있게 먹는다. 뭘 네. 먹으려고요? 평소에도 잘 먹잖아요. 뭐 더 특별하게 더 많이 먹으려고. 네, 더 많이 먹을 계획. 연말에 네. 좋습니다. 네.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 내년에도 물가 목표를 웃도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오름세는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을 3.5%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시장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었지 정책 약속은 아니었다라며 이것은 경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제든지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읽히네요. 네, 또한 이창용 총재는 내년 상반기가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냐는 경계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어려워지거나 하반기에도 흐름이 좋지 않을 경우 침체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어렵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회가 이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위기를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은행빚 있는 분들 또 걱정이고요. 금리는 계속 올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좀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은행빚을 보유하고 있는 중장년이 많네요.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네요. 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만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 인구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이 집이 없다고요? 네, 이 중장년층은 전체 내국인 인구의 40.3%를 차지하며 핵심 경제 연령이기도 한데요. 이들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43.8%에 그쳤고 이 주택 소유 비중이 가장 높은 60대 초반도 46%에 그쳤습니다. 40대 초반은 39.7%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자녀를 포함해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 가구 비중은 64.6%로 다소 올라갑니다. 또한 중장년층이 소유한 주택 자산의 가액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이 26.5%로 가장 많았고요.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가 25.8%로 두 구간에서 50%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3억 원 이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네요. 네, 반면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 비중도 12.6%로 전년보다 3.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금융권 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의 비중은 57.3%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졌고요. 대출 잔액 중앙값도 5,804만 원으로 11.6%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자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 원이 넘어서요. 이 무주택자의 3.3배 수준이었습니다. 3억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를 넘었고 그리고 중장년의 절반 이상이 집이 없다고 합니다. 은행빚은 많고요. 통계로 이렇게 보면 더 조금 우리 현실이 이렇구나 이렇게 좀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어렵구나 경제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국민의힘은 룰 변경안이 상임 전국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반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오늘 차기 당대표를 여론조사 없이 100% 투표로 뽑는 당원 투표로 뽑는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플러스 결선 투표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앞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거기까지 넣습니까? 네. 그러니까 100% 플러스 결선 투표 거기다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꽁꽁꽁꽁 묶었네요. 유승민 전 의원 반발해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KBS에 출연해서 축구하다가 골대 옮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골대를 옮겼다라면서 유승민 한 사람 잡으려고 대통령과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권력의 폭주, 막장 드라마, 그리고 충성 경쟁, 아부 경쟁이 대단하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YTN 돌발 영상 제작진의 징계를 요구했다고요? 대통령실에서 말입니다.
네, YTN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리허설 장면을 돌발 영상으로 만들어서 송출했다가 삭제했습니다. 이 돌발 영상의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각본 없이 진행된다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을 향해 던졌던 시민들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실제로 등장하고 리허설 때 대통령 대역을 했던 이의 답변이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각본은 있었고 그다음에 질문도 리허설을 하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 YTN 돌발 영상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요. 이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마치 사전에 기획된 영상인 양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이 지켜오던 원칙과 약속, 관행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고요. 이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이 돌발 영상 사태에 지휘 책임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언론인의 윤리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라면서 사실상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을 주문했습니다. YTN은 뭐라고 합니까? YTN 측이 미디어오늘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일로 시청자와 대통령실 등 유관기관의 혼선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고 했고요. 방송사고 대책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자 징계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징계 범위나 수위에 대해서는 방송사고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YTN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대상자 범위를 선정해가지고 징계를 하고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데 각본 없는 드라마는 아닌 것 같고 각본은 있었던 것 같고요. 질문을 할 때 질문 연습을 한 것 같고 서로 예행 연습한 것도 같아요. 그렇게 해서 YTN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또 중요한 일이라고 이게 그렇게 또 큰 일이라고 이렇게 사소한 사안을 좀 키우는 데는 좀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사사건건 얘기하면 이 언론들 위축될 텐데 기자들 몰라도 또 언론 사장님들, 국장님들은 되게 위축되고 눈치 보는데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유를 외치시는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대국민 업무 보고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으니 신년 기자회견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류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났어요.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만희 의원 등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을 만나 국정조사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 이종철 대표는 희생자들이 협상의 도구가 아니라면서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가족 발언에 앞서서 수사든 국정조사든 나중에 필요하다면 특검이라도 해서 진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유가족이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좀 막말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왔다 갔다 했습니까? 네, 관련돼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측은 국민의힘 인사들의 최근 2차 가해성 발언에 대해서도 입단속을 시켜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 분향소 주변에서 일부 단체가 유가족들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제지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신현영 민주당 의원 논란이 생겼어요? 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구급 요청을 받고 병원에서 출발했는데요. 명지병원 디메트팀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54분 뒤였습니다. 이 출동 도중 서울 마포구에서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태우고 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비슷한 거리였던 분당 차병원에서는 25분만 걸렸습니다. 네. 신현영 의원은 당시 의사로서 현장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응급의료팀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현장 수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본인으로 인해 국정조사의 본질이 흐려진다라면서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닥터카를 콜택시로 생각했다라면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요. 한 시민단체는 신현영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출신인데 현장에 가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출동했다. 그리고 자원봉사했다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다니 참
놀랍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치인이 가서 그렇겠죠. 그리고 국정조사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해서 이렇게 논란이 커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의사가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이 그 얘기가 그 참사 다음에 바로 나왔었는데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막말 논란 계속되네요.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민아 경남 창원시 의원의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예, 어떻게 됐어요? 네, 이후 창원시의회가 김민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징계 요구서에 서명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이미애 김해시 의원은 민아 의원 힘내요. 유족 외에는 사과하지 말기라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들어가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이 국민의힘 당직자가 유족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김상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유가족을 돕는 시민대책회의에 참여한 일부 시민단체를 겨냥해 참사 영업상이라고 표현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자,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막말 논란 전혀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경남 창원이면 최영두 의원님 지역구여서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대남 메시지 냈는데 엄청 거칠어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이 장문의 담화를 통해서 이 남측을 향해 거친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지난 일요일 북한의 인공위성 실험을 했다면서 이 북한이 위성 사진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우리 측 전문가들은 이 북한의 기술력이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졌는지를 검증하려면 정상 각도로 발사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은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평가절하했더니 김여정 화났어요. 네, 또한 우리 군의 이 대북 감시 능력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사전에 무엇을 발표해 본 적이 있고 발사체 기종이나 발사 위치 한번 제대로 밝힌 적이 있었는가라고 주장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황당한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속보 말씀드립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조특위위원 사퇴를 반려하고요. 내일부터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일부터 국정조사에 참여합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오늘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후 첫 회의를 열고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 구조까지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 빌라왕 사건은 천여 채의 빌라를 소유한 임차인이 사망하면서 수백 명에 달하는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건인데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 사기 상담 사례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여러 사람과 공모에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건을 선별해 조사를 벌인 결과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106건을 선별해서 1차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연루된 법인은 10개고요. 혐의자는 42명입니다. 혐의자는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만 피해자는 30대와 20대가 줄을 이뤘습니다.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면서 간 기증을 약속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 취직시키려고요. 벌금형 받았습니다. 네, 국내 모 건설사 회장에게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취업을 약속받은 뒤 간을 기증하려고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네, 이 여성은 친구를 통해 모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서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이 건설사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려면 이 장기 매매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간이식 적합 여부를 승인받고 이 수술 날짜까지 잡았는데 코로나19에 걸려서 수술이 연기가 됐고요. 그 사이 이 며느리 행세를 한 사실이 병원 측에 발각돼서 간 이식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사 회장은 지난 7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영화 같은 일이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 간까지 내놓으신 어머니 얘기인데 좀 슬프네요. 내일 수도권 일대 눈 많이 온다고요?
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특히 충청, 전라권과 제주도는 지난 주말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서울도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이후부터는 진눈깨비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딱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네요. 네, 이 적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강원, 제주도 산지에 5에서 10cm,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15cm 이상,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는 2에서 8cm 수준입니다. 또한 북쪽에서 찬 공기를 내려보내는 기압 배치가 당분간 계속돼서 한파도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일 영하의 기온에서 도로에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 퇴근길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 이 당국은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춥답니다. 눈 온답니다. 출근길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눈 온다고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은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제설 작업하시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아이고 많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7,559명에 이릅니다. 어제보다 6만 명 넘게 늘었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700여 명 많습니다. 97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이기도 하고요. 이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9명으로 500명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사망자는 56명이 나왔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말 계획 있으십니까? 휴일 계획 세우셨어요? 물어봤더니요. 5145님께서 드디어 아바타2가 나온다는 소식에 너무 설레고 행복한 마음에 아내에게 아바타2 보러 가자고 했더니 아내가 아바타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랑 함께 가서 본 거 있잖아 그 영화 했더니 아내 표정이 확 바뀌어가지고 아바타 같이 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째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유유. 그래도 딸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 주 주말에 가족이 아바타2 보러 갑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점도 예약했고요. 주디는 아바타2 누구랑 보실 건가요? 얘기했는데 왜 저를 물어요? 아무튼 다행이네. 아바타는 누구랑 보셨을까? 그래도 잘 넘어갔다. 네. 0147님 휴일에도 일합니다. 원청은 쉴전정 납기를 맞춰야 하는 하청은 일합니다. 그래도 불경기에 그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물량 맞추려고 1월 1일도 일할 듯 합니다. 대통령께 할 말 많지만 안 하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네. 이렇게 연말인데 일해야 되는군요. 1월 1일도 일한다고요. 그래도 불경기에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한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일 시키는 사장님들 너무 많은데 그래도 빨간 날은 좀 쉬게 해야지요. 9877님 제조업 종사자입니다. 25일도 일감 있으면 일합니다. 요즘 일감 줄어서 걱정하고 있어요. 얘기합니다. 저도 25일날 일할 계획인데 9361님 연말연시 계획이요. 아내가 셋째를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병원과 조리원 가는 동안 두 아이들과 낮엔 육아, 밤엔 재택근무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있지만 새 아이와 함께 내년에도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 보렵니다. 8641님 연말에요. 양가 부모님 뵈러 가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한 번, 집에 또 한 번, 두 번의 산타도 다녀갑니다. 연말이 카드와 함께 통장을 보여주네요. 그래도 이때 쓸 땐 또 써야죠.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곳곳으로 돌발 상황들이 많은데요. 먼저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김포 부근에서 난 사고가 1시간 동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유로부터 송내까지 17km 긴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또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안성분기점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10km 밀리고 이후로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도 정체됩니다. 더 가서 목감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속도내기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상계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월계 1교부터 속도 떨어지고요. 분당수서로 성남 방면으로는 탄천 1교에서 사고가 나서 청담대교 북단부터 정체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면 1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서 있어서 다 지나시는데 40분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막 뛰어왔습니다. 네. 연말에 바쁘시죠. 예, 바빠요. 지역에도 가셔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도 오늘 낮에 지역구 행사가 많아서 한 네. 4개 하고 지금 막 오는 길입니다. 그래요? 예, 예. 가서 앉아 있다가 또 아니, 마이크 다 잡고. 가서 인사드리고 네. 또 축사하고 또 지역민들 다 악수 다 하고 네.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은 또 마산 창원이니까. 네, 네. 어제도 또 저희들 김장 나눔 행사에서 다니고 가가지고 또. 예, 네. 학교에 또 행사에서 가고 뭐 그랬습니다. 서울을 이게 국회 이쯤 되면은 이제 원래 예산 국회가 다 해결되어서 네. 지역 인사에 좀 집중할 시간인데 지금 예산안까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이 되어서 수시동원 제재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주셨네요, 최영두 의원님. 네, 고생이 많으신가 봐요. 네. 우리 집에 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서울 집이고 마산 집이고 우풍이 셉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러네요. 네. 요새 국민의힘 우풍이 세죠. 네네. 몸 챙기셔야 돼요. 최영도 의원님, 국민의힘이 국조특위 의원 사퇴를 반려하고 내일부터 국정조사에 참여합니다. 네, 그렇죠. 국정조사 이건 뭐 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동안 사실은 예산안이 벌써 12월 2일 날 시한이었고 그때 다 끝났으면 그때부터 시작될 계획이었죠. 근데 이게 뭐 5일로 연기되고 또 뭐 9일로 연기되고 이러면서 국정조사 시작이 좀 늦어졌는데 이제 빨리 전격적으로 해야죠. 국정조사가 왜 안 이루어졌냐면 사실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유가족분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유가족들의 입장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유가족의 진실 규명과 사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국정조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은 이제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때문에 실제 국정조사가 상당히 미뤄진 측면이 있는 것이죠. 늦게라도 이제 출발했으니까 늦게라도 다행이다. 출발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의 수위를 보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왜 이렇게 험한 말을 내뱉는지 정말로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이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읽고 있는 것인지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조사가 경찰 조사고 이 강제력 있는 수사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이 지금 어디서 막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작에 검경 합수부를 통해서 진행이 돼서 됩니다. 문제는 이 많은 사안 이런 그 큰 다중 모임이라든가 다중 집회라든가 이런 관리가 이제 경찰이다 보니까 경찰을 하고 소방청 이쪽으로 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쪽으로 지금 수사가 특수본이 이루어지다가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원래 이런 대형 참사가 나면은 검경합수부가 바로 구성이 되어서 정말 성의 없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을 수사를 하니까 저는 이게 지금 왜 진전을 못 푸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민주당이 이제 금수완박한다고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한 합수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빨리빨리 진행돼야 할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네. 유족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금방 이게 예산안이 합의가 되어서 시작될 줄 알았더니 지금 민주당이 법인세이나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어떤 진흥책이랄까 할 수 있는 법인세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안 해준다고 하니까 정권은 바뀌었는데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정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빨리 저는 검경수사부 체제, 합수부 체제로 해서 이 좀 더 강제 수사를 더 발동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네. 바로 하게 될 겁니다. 예. 아니 잠깐만요. 저는 최영두 의원님 같은 합리적인 의원께서 이 진상규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왜 남 탓을 합니까? 남 탓이 아니라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검경합수부로 잠깐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 왔을 거라 그러면 이거죠. 이 수사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제가 말이
높아지는데 이 수사하는 주체가 윤석열 정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출신들 검찰 출신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상민 장관 경찰국과 신설해가지고 특수본 해서 다 진상 규명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못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탓이지 왜 남 탓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목이 아파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시면 제가 아니 지금 갑자기 내가 톤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아니 왜 진상 규명 안 된 것을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자, 지금 제대로 덮게 하고 이제 꼬리 자르기 하고 있고. 아니 말은 발휘해야죠. 검수완박 해가지고. 아니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특수수사본부 아닙니까? 그 특수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왜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아니고 답답해요. 지금 저는 뭔가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 시스템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시스템이 붕괴돼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이전에 모든 수사는 이 사건 참사는 검경 합수가 바로 돼서 검찰의 수사 능력 또 이런 또 경찰도 검찰이 또 수사를 하게 되고 이러는데 이게 좀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경찰 특수본의 수사 좀 답답합니다. 뭐 진상을 가는 아니 것도 답답한 게 아니라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지금 특수사본부에서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고 꼬리 자르기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는 시스템에 왜 붕괴됐는지 그대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행안부 장관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이 가장 그 핵심 책임자인데 그 핵심 책임자가 지금 아니 뭐 경찰국 예산도 오히려 못하게 수사 대상인 사람이 지금 책임자라고 있으니까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경찰과 소방에 아니 지금 그걸 누굴 탓합니까 지금? 제가 목이 아픈 걸 지금 기하로 아주 목소리를 많이 높이시네. 아니 지금 목소리가 안 높아지게 생겼습니다. 전략 좋습니다. 전략 좋아요. 지금 최영도 의원님 목소리 아파가지고 자 최영도 의원님 그러면요. 아이고 이 말은 바로 해야죠. 자 최영도 의원님한테 그러면 단독으로 마이크 드릴게요. 예. 네. 아니 저는 단독으로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김민아 경남 창원시 의원. 네네. 지역구 시의원이시죠? 지역구 시의원 아니고 우리가 특례시가 5개. 옆입니까? 다른 지역구? 아니면 전 창원 특례시 시의원이죠. 네, 그런데요. 네. 이분의 좀 발언은 좀 부적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이걸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도장을 하나도 안 찍고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에서 전혀 뭐 처리할 의지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건 시의회 이야기고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지금 이게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원 뭐 발언 하나만 가지고 했어도 압수수색하고 탈탈 털고 있는데. 아니 그 박 의원님 사실관계 맞지 않은 팩트체크를 좀 하시고 가야지. 아니 좀 보면 뭐 검찰 수사하면서 막 발언한 거 하나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뭐 진상규명한다고 탈탈 털고 있는데. 그 옛날에 문재인 정부가 잘했던 일이죠. 또 문재인 정부 나왔습니다. 검수완박에서. 그럼 아니 제발 좀 검경 합수를 합시다. 시의원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징계하고. 시의원 시민들이 뽑았는데 뭐 저희가. 아니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뭐라고 못합니까? 그 징계 못합니까? 아니 제가 야당 의원은 다 징계해가지고 이렇게 막 벌 주려고 지금 그냥 자. 칼끝을 세우고 있는데. 중저음 최영도. 자, 알겠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절제하겠습니다. 내가 목을 지금 쓸 수 없다는 걸 알고서 네. 막 목소리로 밀어붙이시는데 이 언페어합니다. 네. 자, 그 단독 마이크.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보수 정당일수록 말을 점잖게 말을 하고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정치인들이 신중해야죠. 네. 신중해야죠. 이제 좀 어떻게 보자면 진보는 좀 과감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때때로 너무 상상력이 넘치는 이야기를 해서 무리를 빚고 하지만 보수는 정말 점잖게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심사를 하고 있고요. 예. 네, 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1년에 국민의힘 의원들 있죠.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지금 김상훈 의원까지. 네. 지금 이분들 다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유가족도 잠깐만 만났지 좀 말씀 들어볼게요. 저 언성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그렇게 상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권성동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장지원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핵관 아닙니까? 그리고 김상훈 의원은 지금 비대위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유가족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면 되겠어요? 자, 저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족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참사 영업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유가족이 아니고 유가족이 아니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만 이 참사를 할 때 그 옆에 이 가족이 아닌 분들이 이 문제를 뭐 예컨대 지난번에 어떤 사람들은 언론사라고 먹방 방송하면서 그 유가족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명단 공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유가족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고 또 유가족 어떤 분들은
그 유가족 그 세상을 떠난 분의 이름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기도 하고 또 이런 부 여러 부분에 지금 슬픔을 우리가 공감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 유가족이 아니라 유가족이 아닌 분들이 무슨 그 먹방 유튜브 중계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이름을 다 공개를 하고 또 옆에 GPS도 보면은 유가족이 아닌 분들이 나와서 또 옛날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최 의원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잠깐만요. 이야기한 것이고 유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예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최 의원님 그렇게 책임 있으시면요 유가족들 만나서 만났지 않습니까? 아니 충분히 만납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얘기 하나도 제대로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듣고 가운데서 있고요. 이렇게 지금 민주당도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주당도 달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국정조사 특위위원이라든가 지금 비대위원이라든가 지금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 달래고 있습니까? 누구 만나서 손잡아줬습니까? 눈물 닦아줬습니까? 그런 분들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뭘 지금 왜 안 만나요? 오늘 만났는데 만나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도 있고 하고 우리도 다 지금 진심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그래, 박 의원님 말씀만큼이나 제가 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유족이 아닌 사람들, 유족을 이용해서 정말 뭘 하는 사람들, 또 우리 정치권도 심지어 그런 정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진중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박성준 의원한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네네. 네. 의사 출신이죠. 민주당 신현영 의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신현영 의원이 이제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네. 실제 의료의 투입 인원으로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원봉사 갔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가지고 몇 가지 좀 팩트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현영 의원이 주장하고 네. 좀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문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의사로서 그 현장에 가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의료 활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많은 칭찬을 받았고요. 참사 네. 다음에 저희도 모셔가지고 신현영 의원 얘기를 들었어요. 예, 본인이 예. 의사였고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달려가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했다. 도울 게 없어서 뒤에서 도왔다. 이런 최전방은 아니지만 후방에서 네네. 다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보니까 응급차냐 닥터카냐 닥터카.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응급차를 탔다고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에 의해서는 그것을 직권을 남용하고 오히려 업무 방해를 했다라고 지금 덧씌우기를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신현영 의원은 그렇지가 않은데 지금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소 고발해요. 지금 고소까지 했어요. 지금 보면요. 네. 아니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의사로서 자원봉사하고 실제 일을 한 사람에게 칭찬을 할 만정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뭔가 하나 잡아가지고 덧씌우기하고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들이 보면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고발하고 사주하고 또 수사하고 이 전체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박 의원님 제가 말을 많이 못하는 걸 알고서 또 브레이크를 닦으시는데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도 신현영 의원님 참 의사 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네. 국회 귀한 자산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근데 불거졌죠 이 문제가? 모르겠어요. 왜 저는 지금이죠? 왜 불거졌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죠 지금. 그렇지 그럴 리가 예.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가 무슨 정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죽맥락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빨리 의사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그 도착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를 하려는 선량한 지지는 좋은데 그 응급 출동해야 될 차량을 응급 네. 차량을 타고 가다. 우회시켰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쟁점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당사자도 해명하면 되고 네. 나오겠죠 이야기가. 119 차량을 그 사고 현장으로 보내는 거는 보내야죠. 빨리 보내야죠. 그런데 거기에 의사가 타고 가서 같이 간다면 그건 또 아니, 그게 의사도 아니라 가야죠. 저기 동선상 네. 그게 출동했으면 한 20분 전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를 가려고 싣고 가려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 모르겠는데. 우회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나요? 그게 10분 20분 이 출동이 중요한 시점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정말 봉사를 하려고 했다면은 그러니까 다른 경우도 하면 근데 이제 의사협회라든가 응급 차량 쪽에서 그 의사 외에 다른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를 식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라고 나오면 네. 다른 문제지만 이건 과연 그 의사에 그러면은 아니, 우리 그분만 타고 계셨는지 다른 문제고. 의원님, 자, 그거는 의사 신분으로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가는 거에 대해서 칭찬이 그러면은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이태원 참사 청비 인력도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그 구청장 피해 다니고 진실 네. 은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박 제대로 의원님,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목소리 하나도 안 나오면서 말이에요. 아니, 이게 박 왜 의원님, 이 그 정도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이런 왜 응급 누군가 차량이나 이 문제를 통해서 응급 차량이나 이런 이태원 문제는 참사 문제를 또 다른 쪽으로 우회하고 다른 그렇죠. 쪽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전술과 전략인 것이죠. 이 이게. 부분 좀 지켜보죠. 지켜봐야 사- 됩니다. 네, 상황 지켜봐야 지켜보죠. 되고 왜냐 응급 차량은 그 10분 20분 사이에 사람의 생명이 그렇죠. 경각을 다두지 않습니까? 그런 10분, 문제는 거죠. 10분이 중요하죠. 10분이 중요한데 10초가 중요한 시점인데 의사가 없었어요. 의사가 갔는데 이건 좀 지켜보죠. 지켜보시죠. 왜 국정조사 특위위원 자리를 민주당에서 바로 내려놓게 했는지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자, 그런데요. 한덕수 총리가 어제 예정 없이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유족들의 항의로 발길을 돌렸는데 30초 정도 이렇게 계시다 가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예, 저희 정부 사람들이나 또 우리 당도 가고 싶겠죠. 근데 이게 지금 유족이 아니라 유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벌써 이게 편을 지어가지고 총리의 조문을 못하게 한다는 건 이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슬픔을 같이 나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요. 그 이전에 유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이 한덕수 총리는 일국의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유가족들이라고 하는 협의회가 공식적인 모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국의 총리가 공식 일정을 통해서 사전 안내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의견을 나눌지 그게 프로토콜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랬을 경우에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항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정말 유가족 손잡고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낮은 자세로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총리가 진정한 태도가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총리가 유족들을 만나고 유족들에게 하기 위해서 그걸 허가받고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의 일정상 총리가 갑작스레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 제가 있다든가 다시 한번 역으로 할게요. 유가족 협의회에서 그렇게 만나달라고 하면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만나러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편가르기 아니잖아요. 아니 그 모습을 좀 보세요. 적당히 좀 아니 저 하세요. 누구 두둔하는 게 아니라 두둔할 게 아니라 아니 이 그 모습을 보세요. 슬픔을 어떻게 독점할 수가 있습니까? 슬픔을 나누지 않은 정부 관계자가 있으며 여당이 있습니까? 야당 구분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조문하고 우리가 규정을 만나는 것은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고 그렇게 편을 가르칩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또 언론인 출신이니까 이 문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YTN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했는데요. 리허설 영상을 방송했다가 논란이 되자 영상을 모두 내렸어요. 그리고 또 관계자들을 징계하겠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저희 YTN 그 출입 기자가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한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리허설을 한 것을 아마 어디선가 이제 찍었는데 네. 이게 보도 기자하고 상의도 없이 이제 그 돌발 영상 돌발 영상 팀이 또 따로 있으니까 이게 와 있으니까 그 해명해 보면 그렇다 그래요. 상의도 없이 그냥 그거 하고 실제로 일어난 거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무슨 각본을 짜고 또 각본과 다르게 진행되고 이랬던 것을 그게 재미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실제로 우리 박 의원님은 프로토콜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의 시간 3시간을 붙잡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빈틈이 없는지를 사전 점검해 본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을 가지고서 그 영상과 직접을 비교를 하고 대역했던 사람과 대통령을 비교하고 그랬던 모양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YTN 그 청와대 출입 기자가 이 문제는 좀 잘못되고 사과했다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액면 그대로 봐줘야지. 우리가 국정을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당이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옛날에 그런 옛날에 민주당은 이런 경우에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언론사 문 닫게 하겠다고 5배 징벌적 손배소도 하고 그럴 때 제가 나서고 우리 당이 나서서 아니 이건 진짜 뉴스 탄압법이라고 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합니다. 관대한데 그러나 국민과 소통하려고 그러고 국정하려는 것을 어떤 편집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왜곡한다면은 그리고 그건 출입기자조차도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얘기였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이제 방송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송 기본적으로 연출이 있는 거거든요. 연출가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본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각본 없이 했다. 예를 들어 자유롭게 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각본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만큼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제작을 했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있느냐. 기본적인 연출은 있는데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에서는 각본 없이 한 거 아니냐. 자유롭게 했다.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런 쪽에서의 어떤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너무나 짜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할 때 항상 뭐냐면 영화도 그렇고요. 메이킹 필름을 만들어요. 그 프로그램에 있는 연출가들 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그게 어떻게 연출이 됐는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뒷얘기가 나오는 것이 항상 방송이나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뒷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의 또 하나의 보도의 양식인 것이죠.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면 됩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좀 더 자유롭게 했다. 그렇게 또 얘기하면 되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것이 연출이 상당한 거의 대부분의 연출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YTN 돌발 영상을 보면요. 그 전에 질문 리허설을 합니다. 질문도 하고 또 응답도 이렇게 대답도 하고 이게 다 리허설이 있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대통령실에서는 팔짝 튀었습니다. 그런데 YTN에서 잘못됐다고 하고 내부 징계까지 하는 걸 보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YTN이. 뭐냐면 YTN이 잘못된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는 또 메이킹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YTN 안에서 뭐냐면 저도 이제 방송국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프로그램 안에 제작 담당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러 제작팀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YTN 안에서의 국정과제 점검회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보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돌발 영상은 그 이면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국민에게 잘 모르는 내용 뒷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작 사전 기획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돌발 영상의 취지에 맞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자체의 제작과 보도의 방향에 맞다고 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내가 이 돌발 영상을 보질 않아가지고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돌발 영상의 취지는 자유롭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니 이게 사전 각본이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이제 돌발 영상이 나온 모양이죠. 그렇게 익힐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읽혔겠죠. 읽히고 했는데 우리 박 의원도 하셨지만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들과의 3시간의 약속을 할 때는 준비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기자들과의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 예전에 민주당 정부에서 좋아했던 웨스트 윙이라는 미국 유명한 정치 드라마를 보면은 심지어 백악관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그 백악관 와서 직접 본인이 그걸 연습을 해요. 네. 기자 이름도 외워가 연습을 하고 다음 질문은 우리 주진우 기자입니다. 그러면 사실 모르지만 주 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우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 게 다 있는 건데 그게 마치 국정의 토론회를 지진 진실성, 진지함이 어긋난 것이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했다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정부의 신뢰에 상당히 손상을 줄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의 영역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돌발 영상은 그런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네. 아 저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자체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징계하고 제작 의도에 그런데 대해서. YTN에서 네. 뭐 YTN이 요즘 뭐 YTN MBC가 아니, 그 정도로 자신이 우리 없으면 정부 여당이 뭘 어떡합니까? 한다고 네. 그렇게 숙이고 합니까? 지금 뭐 사과하면 될 일을 갖다 MBC는 끝까지 가자고 하니까 거기 가야겠는데 그건 저 YTN 내부 판단이 있었겠죠. 판단이 아니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YTN 돌발 영상은 이렇게 뒷얘기하고 뒷얘기하고 뒷모습 그런 하는 거죠. 건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너무 발끈하고 고발이 또 이어지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좀 관대해요. 왜냐하면 언론이 원래 그런 거고 또 언론과 싸워가 득볼 것도 없으니까 좀 관대한 편이고 그래서 지난번 언론중재법 할 때 민주당은 가짜뉴스 방지법이라 했지만 저희들은 진짜뉴스 탄압법이라고 맞서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실과 다르게 조금씩 곡해가면서 때로는 많이 곡해가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 우리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진지함을 자꾸 곡해하는 일이 생기니까 마침 깨진 유리창처럼 이게 더 이상 유리창을 깨고 가면 안 되겠다. 몇 군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종을 울리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발 영상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요. 그 영상 보면 아픈 사람 많은 거예요. 그 아프면서 또 크는 겁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그럼 오히려 돌발 영상 팀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취지였다. 자신감 있게 또 다시 한번 브리핑 해주고 그러면서 또 승화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언론인 것이지. 뭔가 하나 잘못했다고 팔을 비틀어요 지금 보니까요. 뭔 팔을 아니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틀림의 뉴스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약간 비틀어 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비틀어 줬으니까 너의 팔을 또 비틀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서는 완전한 언론의 환경이 저는 좀 조성되지 이따가 않는다. 또 YTN에 출연하러 가야 됩니다만 이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안 되겠다 했더니 출연자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데 네. YTN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갑자기 그렇게 했을 리도 없고 이 문제는 그 진위관계가 있으니까 진위관계 따져보시죠. 그리고 언론의 비판의 영역과 또 사실의 영역 이런 네.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죠. 비판의 영역, 사실의 영역이 있는데 이 언론의 비판 그리고 비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정색하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되죠. 네. 그럴 리도 없습니다. 예. 아니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내가 민주당이 내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당 지도부한테 정말 이 법 추진하면은 민주당 정부 내에 우리 국가 언론 자유 주스가 100위권 밖으로 떨어질 겁니다. 제가 그걸 막아준 사람입니다. 언론 출신 안 했습니까? 얼마나 또 많은 비틀림으로 이렇게 또 그렇게 쓰셨습니까? 정정 보도를 하는 정정 하시겠다. 보도를 해야죠. 네. 언론이 다 올 수 있습니까? 최영두, 언론이 박성준 틀릴 두 수도 있죠. 분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1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소리입니다. 18살 혁수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직성 사지마비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와 1살 터울의 남동생이 혁수의 손과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혁수네 가족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데요. 매일 할머니와 남동생이 혁수를 업고 오르내리면서 학교와 물리치료실에 데려갑니다. 가족들의 수고를 잘 아는 혁수는 스스로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처지가 미안해서 물 한 모금도 잘 마시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만 늘어가는 혁수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곳곳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많은 눈이 예보돼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당 3cm 안팎의 매우 강한 눈이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 또 경북 내륙이나 제주 산지에 내릴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출근길 혼란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자가용은 두고 출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많은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도 이제 내일 지나면 목요일부터 큰 폭으로 떨어져 이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게다가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 예보인데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일 많은 눈이 내리고 모레부터 글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은 충청과 전라권, 제주에 지난번처럼 폭설이 예상됩니다. 우선 내일 눈은 경기 북부나 동부, 강원 내륙산지, 제주 산지로 집중돼 5에서 최고 15c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를 포함한 충북, 경북 일부 2에서 8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그나마 기온은 서울이 아침에 영하 1도로 출발해 낮 기온 4도 등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눈비가 오후나 밤 시점에 그치고 나면 목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목요일은 다시금 곳곳에 한파특보 가능성이 높겠고요. 목요일 아침 서울이 영하 9도, 금요일은 가장 추워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사의를 반려하고 내일부터 특위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면서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김웅 국회의원을 불기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를 경찰에 밀고하고 특채에 임용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의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린 감사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면서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전방위 감사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십니까? 네네. 네.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선 여기 이것부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예산안이 마치 묶여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진풍경이 야당이 지금 상당히 양보를 했거든요. 네. 법인세하고 뭐 경찰국, 인사관리단 이렇게 요약될 수 있잖아요. 쟁점이. 네. 법인세도
민주당 절대 안 된다 해서 김진표 의장안을 수용해서 1%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요지부동이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이것도 예비비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민주당이 양보를 했는데도 요지부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 야당이 저렇게 이제 타협을 해주고 양보를 했는데도 여당이 저러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에 이제 그립이 세니까 네. 국민의당이 국회 운영이라는 예산 정국에서 국회 운영이라는 데에 자율성이 1%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부 여당이 지금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근데요, 예산안 매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당하고 야당이 이렇게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을 때 그때 대통령실에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보내잖아요. 정무수석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앞에 과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행정 컨트롤 타워의 정점이 대통령인데 지금은 그냥 야당 마구 찔러대고 직접적으로 또 야당이나 전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안 좋은 메시지를 날리고 줄줄이 지금 구속에 기소에 이런 상황에서 과정 관리도 아예 그냥 대통령은 안 한 거고요. 야당에게 어떤 협조 부탁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부하고 여당하고 야당하고 대치할 때 네. 정무수석 시절에요. 청와대에서.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좀 야당 좀 다독여 달라, 여기 설득해 달라 해가지고 지금 수석님 보내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주 그랬습니까? 네. 그거는 예산 정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당연한 건데요. 당연합니까?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당하고, 네. 그러니까 집권당이죠. 네. 제 입장에서는 민주당. 하고 야당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예산 정국을 잘 풀기 위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이 집권당이죠. 집권당이 좀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 방문했다가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는데요. 개인 자격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 총리가 개인 자격이라는 것이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서 머물렀던 시간도 그렇지만 아무런 메시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쇼츠 영상 찍는 것도 아니고 쇼츠 영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거기 개인 자격으로 갔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은 갔으면은 그래도 유족들 위로하고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냥 30초 만에 그러고 온 거는 지금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마음이 울컥해서 위로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들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이제 이 민간인, 자연인 네. 이런 분들이 그런 신분으로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일국의 총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다 지금 분노하고 있고 또 유족들도 지금 정부의 그런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네. 총리가 거기 간다는 게 어떻게 개인 자격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 조작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했습니까? 조작이라는 것의 개념이 뭐죠? 거짓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고치거나 조사하거나 네. 또 통계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네. 과정상에서 그거를 왜곡시키거나 네. 아니면 결과를
바꾸거나 네. 이런 게 조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통계 방식이나 조사 방식의 변화를 가지고 조작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과거 정부에서도 통계 방식을 나름 이제 진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해왔단 말입니다. 네. 그럼 그런 게 다 조작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가계 동향 조사도 문재인 정부 이전 10년 동안에 상당히 변화들을 주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거 다 조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 이제 주택도 가격 동향 조사도 지금 조사된 결과에 인용을 어느 기관의 것을 인용을 했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조작이라고 갖다 밀어붙이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김현미 장관이 11% 올랐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네. 동의하기 어려운 거였는데. 그렇죠. 국민들이 더 많이 올랐는데 왜 조금밖에 안 올랐지 이렇게 의문은 있었어요. 그게요. 예? 통계학의 정설입니다. 네. 뭐냐면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을 했는데요. 네. 한국감정원의 중위가격 변동조사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56% 올랐는데 11% 올랐다고 하는 거 조작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56%로 올랐다고 했던 게 KB 통계거든요. 네. 그런데 11%로 올랐다고 한 거는 한국감정에서도 KB 통계처럼 중위소득만 봤을 때는 57% 올랐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중위가격을 봤을 때는 50% 이상 올랐던 거고 네. 김현미 장관이 인용한 통계는 매매가격 지수 동향이라는 거라서 거기에는 여러 유형의 주택도 들어가고 한 시점을 끄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사기관과 중위가격 상승이냐 전체 매매가격 지수 동향이냐 이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심리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왜 저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문제 제기는 하고 평가는 할 수 있어도 조사 통계로 나온 중위가격하고 다른 매매가격 지수 동향을 가지고 조작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관에 따라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수치라는 것은. 근데 이걸 가지고 감사원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겠다고 지금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말들을 지금 단정적으로 못 하잖아요. 만약 원희룡 장관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그다음에 감사원도 그런 정황, 조작했을 정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작의 개념을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될 거예요. 통계를 조작했다는 거는 과정을 설계하고 이러면서 넣어야 될 항목이라든가 조사 방식을 원래 있는 조사 방식을 왜곡하고 비틀었거나 나온 결과를 왜곡하고 비틀었거나 이런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사 기법이라든가 통계 기법 방식의 변화를 갖고 얘기하면요. 그동안 통계 방식의 진화를 위해서 나름 노력해온 과거 정부들 다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정황이나 의혹이 지금 드러난 것이 아니라 지금 수사 지금 초기인데 벌써 이렇게 통계 조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감사원이 전방위 감사에 나섰고요.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요. 이게 익숙한 패턴 아니에요? 이 정부 들어서서. 패턴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고 감사원이 나서고 네. 그다음에 검찰로 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조작몰이에요. 월북도 월북몰이를 했다 그러고 그래서 각 국정 정보나 이런 거를 삭제하고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공소장 보니까 빠져 있고. 예. 이것도 통계 조작을 했다고 소위 말해서 개념에도 맞지 않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몰이를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수사로 가고 이런 익숙한 패턴이죠. 알겠습니다. 저 조작 몰이를 하고 있습니까? 익숙한 패턴입니까? 통제 조작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조작이라고 선동하고 몰고 가고 결국은 보복적인 행태로 수사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조작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물어볼게요. 국민과의 대화 비슷한 형식으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YTN 돌발 영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다가 사라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좀 직접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두 가지거든요. 네. 대통령실은 무슨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본질까지 다 뒤덮어버리려고 이것도 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YTN 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우선은요, 첫 번째가 과연 그 영상을 쓸 수 없었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저는 쓸 수 있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국민과의 대화했고요. 그때 예. 주관사가 MBC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MBC의 고정 프로그램이고 무슨 스포츠 중계권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방송사 자체 결정으로 다 따서 썼다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 소위 말해서 그 KBS 영상에 대해서 YTN이 쓸 수 없었다 그러면 그런 규정은 어디다 들이대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왜 썼냐? YTN도 뭐 무슨 이유인지 또 사과를 했어요. 써서는 안 되는데 써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삭제를 했는데요. 네. 뭐 민영화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압박을 느껴서 그런지 찰싹에 YTN이 사과를 했는데 그건 살펴봐야 될 측면들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썼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쓰지 말라고 공지한 것도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하는 게 KBS 겁니까? 아니거든요. 네. YTN 것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관사인 데서 올리면은 각 언론사 이 자체 결정으로 그걸 받아서 쓰든 말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죠. 이거는 사과한 YTN도 이건 좀 살펴보지 않고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리허설도 없이 진행했고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질문 받으니까 떨린다 그러고. 근데 그 리허설 다 한 거 아니에요? 예. 19년도 문재인 정부 때는요. 네. MBC에서 주관했는데 질문자 선정도 MBC에서 다 했어요. 예. 그래서 300명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MBC에서 지명을 해가지고 그렇죠.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질의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으면은 아무 각본 없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각본 이시하면은 또 어떻습니까? 네. 근데 각본 있고 리허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것을 리허설도 없이 하고 그야말로 이 당황스럽다는 표현도 떨린다는 표현도 하고 마치 각본 없이 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엄연한 본질적 측면으로 봤을 때 국민들을 속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였고 각본 없이 리허설 없이 했다 그래놓고 리허설 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기준도 분명치 않은 거를 갖고 지금 YTN을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영상은 쓰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주관사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 취재 가면 풀단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하고 국정과제 점검회의 하는데 그게 특정 언론사의 고유 영상입니까? 그래서 그걸 대행하는 방송사에서 그걸 올리면은 다른 방송사나 언론에서 알아서 그거는 결정해서 썼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영상 무단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방송국에서는 조금 방송사 간에서는 조금 좀 잡음이 있어요. 중계풀인 코리아풀 협의를 위반했다 해서 풀단내 징계는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기자들 사이에 있는 일이고 이걸 또 내보내지 않는다 꼭 안아야 되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뭐 기자나 PD들 취재한 내용이잖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풀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네. 이게 대통령의 행사를 중계한다는 의미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사족 같은 얘기지만 이 공중파에서 말이에요. 1시간 예정이면 1시간을 해야지 90분 예정인데 1시간을 연장하는 게 지난번에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사실 언론과의 방송사와의 약속도 지키지를 못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많이 하면 열심히 한다. 많이 하면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게 길어졌나요? 생방송을 이렇게 대통령 행사를 이렇게 길어진다. 이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그건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생방송을 누구 맘대로 그렇게 막 90분짜리를 막 150분을 만들고 그리고 언론사나 방송사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대로 또 따라해요. 이 세상이 그냥 워낙 이 정권이 그냥 세고 막 이러니까 다들 겁먹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알겠어요. 예, 뭐 상식에 어긋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연말에는요 또 특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 특사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반대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우선 이 사면의 대통령 사면권이 행사될 때 기준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형기를 얼마나 채웠는지 예. 또 뭐 이런 것들도 보고요. 반성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하여튼 정치적 사건은 뭐 잘 모르겠고요. 안 하더라도 뭐 사면한 사례들이 거의 다니까요. 정치적으로는요. 네. 그다음에 하나가 국민 여론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두 가지 다 해당 사안이 없는 것을 지금 사면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김공수 지사는 이번에 낑겨 들어간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난리들을 쳤잖아요. 심지어는 권성동 의원이 MB하고 김경수는 세트로 사면하는 거 얘기 다 끝났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빨리 사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거도 없이요. 지금도 김경수 지사를 그냥 낑겨 넣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B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아무리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고려해야 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김경수 지사를 낑겨 들어가서 반쪽짜리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별로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안 될 거예요. 이건 사면하고 난 다음에도. 네. 이제 한명숙 전 총리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사면한다 그러고 당선인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 사면 압박하고 8.15 때는 정작 자기들은 여론에 밀리니까 다른 문제로 막 그냥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러니까 사면도 못하고 그러다가 형집행정지로 MB 대통령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저거는 사면 가불이라 그랬어요. 예. 다시 옥에 들어갈 일 없을 거다. 그리고 그렇죠. 연내에 사면한다. 예. 그걸 딱 각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냥 그렇게 하든지 거기에 해먼 김경수 지사를 또 사면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니 불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이미 그 사면 불원서는 10일 날 쓴 거예요. 그게 세상에 알려진 거는 15일쯤이지만.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100% 당대표 당원 투표로 하겠다. 여기에 결선 투표 넣고 거기다가 역선택 방지 조항도 넣겠다. 이렇게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뭐 어디서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 정당의 그런 저희 당대표를 뽑거나 이런 룰은
한쪽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야말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유신 개헌보다 더한 윤심 개정이다. 예. 어떻게 당대표를 뽑는 노를 대통령의 그 손가락 가리키는 방향 하나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집권 야당이 움직이면 원래 정치관계법 특히 선거법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도 독자 통과를 다수당이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야가 그거는 완벽하게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거든요. 네. 룰을 바꾸는 것을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그 공정한 게임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유신 개헌이 아니라 윤심 개헌이다. 예술가 아버지여서 또 좀 라임을 또 막 살리시네. 네. 자, 수석님. 제가 좀 어처구니가 없으면 라임을 좀 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정치가 복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화와도 타협도 정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당, 야당 이렇게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대통령은 야당 대표하고 대화하지 않는다. 여당, 야당도 소통하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여야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대통령실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가가지고 돌파구를 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야죠. 근데 지금은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가 대화가 안 되고 정치가 사라진 이유가 대통령 때문입니까? 지금 과정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국정조사 합의했다고 네. 윤핵관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 합의한 거 가지고 본인들은 뭐 본회의장에서 반대 투표도 던졌지만 그거 합의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그랬죠. 주호영 원내대표 까잖아요. 네. 그다음에 문영기 국감장에서 네. 소위 말해서 웃기고 있네 메모로 김은혜 수석하고 홍보수석하고 퇴장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본인들이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를 막 공개적으로 들여놓고 저격을 하고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어떻게 정당 정치나 국회에서의 타협과 조정이 통하겠습니까? 네. 룰 그렇게 하죠. 원내에서 합의한 것도 그렇게 저격을 해버리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매우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발언들을 소위 말해서 정당 개입과 관련된 발언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잖아요. 대통령은 지금 정치 경험이 좀 짧잖아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여의도에서는 왜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게 대통령 권력이에요.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소위 말해서 정치를 배제하고 정무를 배제하고 자신이 아는 만큼 자신이 살아왔던 비정치적인 다른 길만큼 그것을 절대적인 잣대로 지시를 하거나 그렇게 움직일 때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대통령 권력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네. 입 닫고 있던 사람들이 뒷발질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억눌려 있고 서슬퍼런 초기 권력에 정치도 실종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도 그 집권당 사람들이라도 대통령이 흔들리고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요 서슬퍼런 정권을 그야말로 이 행주만큼도 여기지 않고 막 뒷발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봤잖아요.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공개 저격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말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 내용 없이 집권당을 그렇게 그립을 세게 지고 비정치적이고 비정무적인 걸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재단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네. 결국은 그거 화살되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화살되어서 돌아와서 뒷발질합니까? 그러면? 뒷발질하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을 지켜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이기게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하게 만들고
이렇게 못하면은 그거는 뒷발질환이라 더한 것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얼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에서 팩트 체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주연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모셨어요. 네. 제일 깊이 있는 기사를 쓰셔가지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케어가 잘못됐습니까? 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들 방송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온 그 보건복지부 개편안 내용들을 다 뜯어보면 사실 그 보장 범위를 대폭 줄이거나 줄일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좀 다수 포진이 돼 있어서 되게 이제 문재인 케어의 사실상 폐기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건강보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중증 환자들, 그리고 저소득층들, 우리는 건강보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많이 덕을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부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건강보험 개편하기는 해야 됩니까? 자, 윤석열 표 개편안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그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의 보장서를 대폭 이제 강화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폭 강화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안 받아도 되는 진료까지 필요 이상으로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병원의 과잉 진료도 많아지더라. 그래서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더라. 그런 부분들을 줄여서 확보한 재원을 응급 중증 의료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더 강화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건강보험 보장성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낮다 이렇게도 지적하던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도 있는데 그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으로 인해서 혜택받는 그 보장률, 보장성이 사실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되게 낮다. 낮아요. 되게 낮다. 그래서 가뜩이나 낮아서 높여도 모자를 파는 이번에 그거를 좀 줄이는 걸로 보이는 개편안이 나오니까 이거는 계약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낮다. 이거 참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도 낮습니까 사실? 많이 낮아요? 사실 우리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정말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다쳐본 적, 미국에서 병원 가거나 외국에서 병원 한번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주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라고 한 그 부분이 어쩌면은 우리 통념에 역행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OECD 그 데이터 중에 헬스 데이터라고 보건의료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38개국의 방대한 데이터를 다 받아서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건데 거기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따져볼 수 있는 관련 데이터를 찾아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해봤더니.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생각보다 매우 낮았습니다. 낮아요? 네,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 지난해만 본 게 아니고 그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10년치를 다 뽑아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10년 내내
다 낮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사실 더 과거로 가면 더 낮았는데 최근 10년치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려면 이제 전체 의료비에서 공공재원, 우리 건강보험 같은 공공재원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느냐, 반대로 개인 호주머니에서 직접 내거나 민간보험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거를 따져보면 되는데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비 총액 대비 공공재원 지출 그 비율을 살펴보니까 OECD 평균치가 10년 내내 70%가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그리고 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10년 내내. 그리고 이를 순위로 뽑아보면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 38개국 중 34위에서 36위를 오르내려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장성이 낮은 나라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보다 공공재원 지출이 더 적었던 나라들이 어디나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표주 자격인 미국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 그리스, 칠레, 라트비아, 포르투갈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비 지출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9월에 발간한 자료, 사실 이것도 그 OEC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라서 크게 다르진 않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경상의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의료비 중에 건강보험 같은 그 정부 의무 가입제도 비중이 얼마냐를 지난 11년치를 따져봤더니 마찬가지로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상의료비라는 거는 한 나라의 국민이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총 비용인데 이게 이제 의료복지 지출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알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낮았다. 낮았다. 그럼 기자님, 그러면 우리나라는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질 좋은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표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중증 질환, 그러니까 그 병이 중하신 분들은 입원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 그 보장 비율이 상당히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9년에는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낮았고, 반면에 의약품이나 치과 치료나 이런 것들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중위나 중상위 수준으로 좀 양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제 중증 질환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국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뭐 다수는 아닐 테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좋다라고 느끼지만 사실 보장에 필요한 중증 질환 입원 치료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그럼 개혁할 부분이 좀 있네요.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누수를 막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사실 좀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다양한 이해 그 주체들이 얽혀 있는 데다가 뭐 인구 구조, 경제 여건 되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물어보면 과거에 했던 우리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후퇴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과다하게 의료 남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줄이는 거다라고 그 부분 줄여야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결국 보장이 축소되고 국민 부담만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뭐 정부든 뭐 단체든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그 건강보험 존재 가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국민 부담 줄이고 특히 취약계층의 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된다. 요거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현실 한계 속에서 다만 어떤 방법으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냐. 거기에서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니까 또 복지부가 이제 조만간 또 각계 의견을 더 취합해가지고 최종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좀 너무 서두르지 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증 환자들 더 보장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멍은 메우고 빈 곳으로 이렇게 새가는 돈은 막을게요. 이렇게 개혁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선정적으로 문재인 개혁 이제 없앤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건강보험은 잘 되고 있는지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KBS 임주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돌발 상황들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성동분기점에서 원룸분기점까지 고장난 차량 여파 때문에 정체 심하고요. 동호대교 북단 부근에서도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어서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정체 심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사고 때문에 속도 내기 어렵고 방화대교에서 구리 시계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은 넘게 소요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사고가 나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이어지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으로는 탄천 1교에서 청담 남단 사이 3차로에서 사고 때문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울 요금소 부근 1, 2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서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남이분기점에서 청주분기점까지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 양산나들목 부근에서도 사고 때문에 역시 어렵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오늘도 열심히 돌아가는 여의도 정치발전소. 범한 정국 장씨 두 사람이 다리가 된다고 이렇게 널리 이렇게 된다고 모였습니다. 장남에 모였습니다. 정치발전소 장앤장. 정치 평론계 최고 공격수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그리고 정치 전문 기자 장윤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요 방송 나가서 진짜 정말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입니다 그랬더니요. 네.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보수우파 패널 호소인이라는 또 별명을 호소인까지? 네. 저 호소인이에요. 네, 알겠어요. 재밌네요. 자, 보수 진짜 정통 보수 우파. 네. 정통 보수 우파 장성철 씨 모셨습니다. 진보 보수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 아니, 보수. 보수는 네. 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일단 격이 있어야 되고 막말하면 안 돼요. 예, 품격이 있어야 돼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 오늘 욕하려고 나왔는데 품격을 지키라고 하시니까 또 이게 제 컨셉이 안 맞습니다. 품격에 맞는 그렇습니까? 욕설을 네. 하시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막 출발한 것 같습니다. 전대룰 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요 전대룰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당원 투표 100% 결선 투표 거기다 역선택 방지 이러면은 유승민 후보는 좀 가망이 없습니까? 가망이 아주 없어졌죠. 아주 없어졌다고요? 네. 왜요? 왜냐면은 일단 당원 투표로 하면은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낮아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했을 때보다 상당히 낮다. 그리고 윤핵관들이 지금 앞다퉈가지고 배신자다 하면서 막 때리잖아요. 네. 아니 그 배신자 프레임은 이제 너무 철진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동지가 아니다. 네. 더 이상 우리는 그를 동지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오래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쭉 당원들의 분포나 분위기를 보면은 대략 30% 정도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 플러스 이준석 대표를 유승민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 플러스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분들 플러스하면 한 30%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선에서는 뭐 1등 할 수도 있겠지만 결선 투표 가서 1, 2등 붙으면은 나머지 70%가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 당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결선 투표 가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당대표를 안 만들기 위한 저런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그런 작업들을 할 것 같아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친윤계 쪽 취재를 해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유승민 심판 투표를 당원들이 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선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유승민을 막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혹시 강신호 변호사 취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신호 변호사는 의원이 아니잖아요. 저 그래 국회의원들 취재하는데. 강신호 변호사 윤핵관은 윤핵관이죠? 윤핵관 호소인. 그건 김핵관 아니에요? 김핵관?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네. 회장이기 때문에 네. 김핵관이라고 불러야겠죠. 네. 근데 여하튼 당내 분위기는 녹록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일부러 4선 이상 의원들한테 전화를 쭉 돌려봤어요. 네. 당의 어른들이라는 분들이잖아요. 네. 아니 당이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룰을 막 100%로 갑자기 훅 이렇게 바꿔버려도 되냐. 그러니까요. 18년 전부터 우리가 하던 건데 한나라당 2004년부터 했던 건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바꿔도 되냐. 이거 왜 가만히 계시냐. 얘기를 좀 준엄하게 꾸짖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참 옹졸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세요.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당은 별로 변한 게 없다. 무슨 얘기냐면 당원들을 모집할 때 당협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시의원, 구의원 싹 돌려가지고 당원들을 가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내 선거를 하는데 네. 이렇게 했더니 총선에서 판판이 깨지더라. 네. 이러니까 안 되니까 최소한 우리가 딴 건 몰라도 그래도 전체적인 트렌드는 쫓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30%를 넣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대3을 우리가 한 건데 이걸 다시 거꾸로 만들어서 10대 빵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총선 이거 우리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 기자 잘 들어요. 일단 윤핵관들이 저렇게 원하니까 어떻게 일단 윤핵관 지도부 출범시켜서 가고 야 내년 연말에 봐요. 우리 또 비대위 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장 기자님이 취재를 빌미로 지금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아니에요. 실제 그런 말씀하세요. 선전선동이에요? 네. 당이 위태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런 선한 얼굴로 무슨 선전선동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 100%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일반 반장을 뽑는데 왜 복도에 있는 애들이나 3반 학생들이 왜 뽑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묻고 싶어요. 일반 반장을 뽑는데 교장 선생님이 왜 이 사람 반장시키라고 왜 하냐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동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예. 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수희 아저씨도 지금 나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당권,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유승민 제 안 돼. 이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적어도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당권 주자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정당을 개혁하겠습니다. 정치권을 바꾸겠습니다.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집권여당으로서 제대로 왜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강신업 변호사밖에 없어요. 강신업 변호사 그런 얘기. 아니요. 그랬어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중도 확장론 얘기하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MZ 세대가 동의하는 당대표 뽑아야 한다고 말은 해요. 그러니까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현실은 제가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과 더 친해요. 그러니까요. 관저도 갔다 왔어요.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한심하다고 볼 수밖에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오히려 윤핵관 호소인들이 윤심파리를 너무 세게 하고 있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나고 나오면 그건 그냥 정치 도의상 입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실시간 생중계 하듯이 다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좀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이 참 큰일 났어요. 어쨌든 정상적인 전당대회 모습을 전혀 띄고 있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언론들이나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야? 이것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마음이 없다는 이게 말이 거예요. 되냐고요. 이게. 근데 지금 대통령은 누구를 할지 아직도 마음을 못 정했다는 거고 그래서 너희들끼리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결선투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당을 망치는 길이다.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서류 전형 통과한 사람들이 있고 서류 전형 통과해서 면접까지 본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이 있고 그런데 면접을 봤는데 이 대상자들이 별로 신통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영세, 원희룡, 차출론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낙하산 후보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진짜 없고. 주목 받고 있어요? 권영세. 근데 저는 자가발전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취재해보니까 자가발전 같아요. 그래요? 권영세 장관의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정치권에 떠돌았어요. 본인은 총리를 원한다.
아니다. 대표를 원한다. 네. 둘 중에서 어떤 거든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태원 윤핵관 참사가 핵심이죠. 터진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어렵겠다. 그래서 한간에는 여의도 인근의 모 빌딩에 사무실도 얻었다가 철수했다. 이런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당 그렇군요. 관계자들이 그런 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원희룡 장관은 본인 스스로도 강력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당대표 해서 총선 싹 승리한 다음에 대권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지금 내각에 있잖아요. 그리고 내각이 탄탄하지 않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이른바 개각한다는 또 얘기가 있죠. 나오고 그런 건 있잖아요. 있죠. 이제 요때 껴서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분의 그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가 하면 나가는 거고 스테이해 그러면 그냥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정말 어른들인데 본인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이런 슬픈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국민의힘은 다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던데요.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월에 설날이 있잖아요. 네. 그 전에 개각을 하려면 그 전에 할 것 같아요. 그쯤 하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권영세, 원희룡, 한동훈 이 분들 중에서 자 개각을 통해서 바꿨어요. 장관직에서 이제 뭐 경질을 했어. 그러면은 어떤 사인이냐면 윤심은 내가 이 사람한테 있다. 그 사람이 낙하산 후보가 된다. 그래서 내년도 설까지 우리가 계속 윤심이 누구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권영세 변수 좀 지켜봐야 되네요. 또 권영세 의원보다는 좀 원희룡 장관을 원희룡 좀 지켜보시는 장관은 훨씬 더 워낙 의지가 세죠. 네, 워낙 본인이 의지가 세고 권영세 장관은 차기 총리로 두 분 정도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권영세 장관. 정치권에서는 권영세 장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지금 뭐 김한길 전 대표 좋아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만난다면서 마시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12구 이태원 참사가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할 때 상당히 큰 걸림돌과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어찌 보자면 정통 보수 우파 패널 입장에서 보실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모셔온 분이에요. 손님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이 당을 지키던 뿌리 깊은 보수 우파 정당인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분한테 전부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참 지조도 없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본인들이 뿌리가 마구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워낙 하자는 대로 그냥 해보지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세 가지 이유예요. 원래 보수파 정당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한테 되게 잘해요. 되게 말도 잘 듣고.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게 조근조근 사근사근 부드럽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일단은 좀 격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라서 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고 또한 다른 말을 하면 나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못 받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정책적,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잘하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거기 잘 아시잖아요. 주진우 PD께서. 검사 시절에는 제가 알았는데 정치인 윤석열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어가지고요. 무슨 이분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전화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시는지. 제가 왜 전화를 해요? 검사 시절에 이렇게 이런 판단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 머리 아프다 이러면서 절대 안 들으려고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장 되시고 그다음에 정치인 되시고는요. 제가 같은 사람을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심각한 게 정책적으로도 너무 퇴행을 하고 있어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가는 뭐 했냐님께서 이럴 거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당대표 임명하도록 당원 당규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기했고요. 토파지님이 옛날에 총재 시절이 있었죠. 토파지님이 유치원생 반장도 이렇게 안 뽑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나경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되죠. 우리 장윤성 기자님이 아까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막판에 제가 통화하고 얘기하는 들어왔어요. 그건 뭐래요? 아니 지금 당장 후보 등록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급하게들
난리냐며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두 가지가 기후변화도 그렇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도 그렇고 너무 일이 많아서 그 일을 다 처리하느라 너무 바쁘다. 그거는 진짜 정치적 수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출마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경원 대표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는 총선 때 표 벌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나예요. 1등이다. 네. 나예요. 그 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을 나예요. 드리고 나씨라고.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요? 그럼요. 지금 그 어떤 윤핵관들도 목소리는 큰데 지지를 얻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경원 대표는 한 번도 당을 떠난 적도 없고 당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또한 각종 선거에 계속 나와서 당원들이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애틋한 마음도 있어요. 네. 그 영남권에서 지지세가 강하고 대략 30% 정도의 지지율을 꾸준히 기록을 했어요.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 그럼 나경원 대표는 이번 기회에 내가 나가면 내가 당대표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윤핵관 내부에서 김기현 의원은 너무 인지도도 낮고 조사해도 인기가 뭐 4% 이상 안 나오잖아요. 7%까지 나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죠. 국민의힘 내부에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는데 좋게 보는 사람 우리 당에 몇 명 있어요? 라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돌려보면 나경원 전 대표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어제였습니다. 한국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시민분향소에 들렸습니다. 네. 오셨는데 30초 만에 발을 돌렸습니다. 정통보수 장성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보죠. 국무총리가 움직이려면 분명히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유가족분들과 분명히 여러 가지 일정을 조율을 하고 가서 어떤 행보와 메시지를 할 것인지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무총리라는 국정의 2인자가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큰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대통령과 만난 다음에 한번 가볼까 해서 갔다면 이거는 정말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유가족들이 당신 왜 왔어 사과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서 유가족들을 설득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지 사과해 그러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보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어요. 수고하세요 하고 신자유주의 연대라는 극우단체하고 악수하고 30초 만에 자리를 뜬 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고요. 국무총리가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개인 자격 운운하면서 분위기를 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자체로 국민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기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군다나 저는 거기 이제 신자유주의 연대라는 그 신자유연대라는 그 구구단체가 와서 계속 그 핸드마이크로 확성기로 유가족들을 2차 가해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심각한 말을 해서 심지어 어제 이지한 배우 어머니 기절하셨어요. 아이고. 이것을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지 어떤 부모가 그런 말을 듣고 참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거를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면 우선 이거부터 경찰 통해서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가 아무리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님께서 신문 보시는 한 총리 어제는 신문을 안 보고 가셨나요? 0510님께서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하는 걸 보고 있는 국민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좋은 댓글은 없어요? 좋은 댓글이요? 댓글. 네,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장성철, 장윤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얼른 가세요.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시간 30분